안녕하세요, 송하재입니다. 요즘 레리코 유튜버님의 장가계 패키지 영상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죠. 영상에서 살해 협박까지 받은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댓글을 보니까 조선족 가이드 같던데 전 이제 중국 패키지는 다시는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패키지 여행을 한번 가봤고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지 않는데요. 레리코님께서는 특정 여행사를 언급하면서 패키지 여행을 고발하셨지만 사실은 패키지 여행에서 만나는 가이드의 질은 특정 여행사만 피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패키지 여행 시스템이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인지, 그리고 패키지 여행을 갈 때 어떤 점을 조심을 해야 될지 그 구조와 함께 패키지 여행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영상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광고를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 가족들이 막걸리를 판매하고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황칠본가 막걸리고요. 네이버에서 황칠 막걸리라고 하면 욕이 안 나오고 요 황칠본가라고 검색하셔야지 판매 사이트가 나옵니다. 저희 막걸리의 특징은 전통 방식으로 술을 빚어서 뭐 합성 감미료라든지 아스파탐이 들어가지 않아요. 맛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한 번쯤 드셔보셔서 괜찮다면 꾸준히 드셔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걸리는 이렇게 9도, 12도, 13도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13도 같은 경우는 선물용으로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알기 위해서는 패키지 여행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패키지 여행은 크게 여행사, 랜드사, 가이드 이렇게 세 가지의 주요 업체가 얽혀있는 구조입니다. 이 여행사는 모객사로서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예약을 받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하나투어 아니면 모두투어가 여행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 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여행지에서 현지의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여행객들에게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현지 여행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가이드들은 요 랜드사랑 계약을 맺고 나서 여행지에서 가이드를 제공하는 프리랜서입니다. 그런데 요 패키지 여행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상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패키지 여행을 갈 경우에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상비는 현지에서 발생하는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을 여행사에서 랜드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저가 패키지 여행에서는 이 지상비가 여행사에 의해서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여행업계에서는 마이너스 투어 또는 지상비가 없기 때문에 제로 투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19년도 홍콩의 현지 여행사인 랜드사에서 하나투어에게 미지급금 7억 원을 지급하라고 피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미지급된 7억이 바로 이 지상비였던 겁니다. 여행사 한 곳에서 7년간 못 받은 지상비가 7억 원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이 악습이 지속적이고 심각하게 이루어지는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저가 패키지 같은 경우는 여행사는 오로지 비행기 비용만 지불하고 나머지 모든 비용을 랜드사에게 떠넘기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랜드사는 적자를 떠안게 되고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 랜드사는 가이드비와 옵션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가이드의 수당으로 알고 있는 이 가이드비는 부족한 지상비를 메꾸기 위해서 먼저 랜드사에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부족한 금액은 가이드에게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여행에서 인당 200달러가 적자니까 너가 100달러로 메꿔라 라고 랜드사가 가이드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 후 가이드는 옵션과 물건을 팔아 100달러 이상을 넘기게 되면 초과된 금액을 랜드사와 6대4 또는 5대5 비율로 나누어 수익을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가이드는 여행객들에게 옵션을 강매하거나 물건을 팔아야 하는 구조가 돼버리고 그 부담을 소비자가 떠안게 된 겁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가이드들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일정한 급여 없이 옵션 판매와 커미션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기형적인 패키지 시스템이 생겨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행사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패키지 여행의 경쟁성이 필요해서 여행 패키지 가격을 낮추면서 발생을 해야 하는데요. 여행사들의 수익성이 줄어들게 된 계기가 첫 번째로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한 자유여행의 증가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해외여행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고 대부분의 여행은 여행사와 가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인터넷과 블로그가 활성화되면서 여행자들은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본인만의 루트를 짜는 백패킹 자유여행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여행 트렌드의 변화는 패키지 여행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여행사들의 수익성 악화를 가져오게 됐고 저가 여행 패키지를 내놓게 된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항공사들의 항공권 판매 수수료를 중단하게 된 건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항공권의 판매를 대행하는 여행사에 대해서 기존에는 7에서 9% 수수료를 지불했었는데요.
이게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2010년 이후에 항공권 판매 수수료를 전면 폐지를 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2011년부터 판매 수수료를 없앴습니다. 이런 판매 수수료가 줄어듦에 따라서 여행사 영업이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저가 패키지 투어를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가 패키지를 내놓으면서 랜드사에게 지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가 정착이 되기 시작하였고요. 지상비 미지급으로 인해서 랜드사와 가이드가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식으로 옵션과 물건 판매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패키지 여행이 변질이 되기 시작한 거죠. 즉 최저가 패키지 여행 시스템은 가이드의 질을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패키지 여행 상품을 고를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여행자 상품 페이지를 보다 보면 이렇게 노쇼핑이라고 돼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이건 일정 중간에 이렇게 잡다한 쇼핑센터를 끼워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노쇼핑이 아닌 일반 상품들은 가이드가 쇼핑 일정으로 시간을 끌기도 하고, 심지어 쇼핑에서 일정 매출이 안 나오면 눈치 주는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쇼핑 문구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선택관광, 이거 함정입니다. 패키지 가격은 겉보기는 싼데 현지에 가보면 이건 필수라고 하면서 선택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요구를 한다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출발 전에 이 상품 설명에서 이런 선택 관광이 무엇이 있는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실하게 보고 가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 레디꼬님 영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상품 설명서에 없는 선택 관광 가격을 요구를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레디꼬님이 가졌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청도 핵심 관광인데요. 지금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22만 9천 원이지만 쌀 때는 18만 9천 원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옵션 다 더해도 160달러 정도 되는데, 레디코딩 영상을 보시면은 초반에 옵션 400달러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나중에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노쇼핑에 선택 관광이 있는 관광 상품은 가이드들이 마이너스 지상비를 메꿀 방법이 선택 관광밖에 없기 때문에 옵션을 강매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노쇼핑에 선택 관광이 있는 상품은 되도록 피하시고요. 차라리 쇼핑에 선택 관광이 있는 상품이나 노쇼핑을 선택하시려면 아예 노옵션 품목까지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상품에서 박당 10달러의 가이드비를 요구를 합니다. 3박 5일 일정일 경우에는 보통 4일 일정, 3일 일정이기 때문에 30달러 또는 40달러 가이드비를 받는 게 정상인데, 간혹 50달러의 가이드비를 요구하는 상품이 있고요. 요 레디꼬님의 상품 같은 경우도 3일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비를 40달러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패키지 가격을 낮춰서 유혹을 한 뒤에 이렇게 가이드비를 상대적으로 높게 하는 상품일수록 지양해야 될 패키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 상품 안내를 보시면 이렇게 최소 출발 인원을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 최소 출발 인원이 이렇게 8명으로 돼 있는데 예약 인원은 현재 1명도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 가족 4명이 예약할 경우 예약이 취소될 확률이 있습니다. 8명이 안 되면 일정 자체가 그냥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꼭 인원 확인을 하시고 예약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악성 가이드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나쁜 가이드를 만나면 그냥 신고해라, 대응하라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가이드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패키지 여행을 하시기 전에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패키지 여행을 가신다고 하면은 여행 가기 전에 옵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레디코님이 다녀오신 장가게 같은 경우는 예전엔 자유여행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도 작년에 중국 장가게 항공권 99,000원짜리 특가를 보고 알아봤는데 비자 발급은 물론이고 현지 이동도 어렵고 입장료도 비쌌어요. 결정적으로 현지에 연락 가능한 번호가 없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자유여행 자체가 어려운 환경이면 여행사 입장에서는 배짱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다낭, 방콕, 세부 같은 저가 여행 패키지 상품이 많은 지역은 자연스럽게 영업 잘하는 가이드가 우선 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현지 랜드사도 수익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옵션 잘 팔고 말빨생 가이드를 먼저 쓰게 되는 거죠.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일거리 자체가 없으니까 매우 높은 확률로 영업 잘하는 가이드가 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실하고 여행에 진심인 가이드들은 오히려 도태가 되고 결국에 어떤 가이드를 만나게 될지는 복불복인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패키지 여행을 갈 때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상품도 사고 옵션 품목도 사야 된다라는 걸 염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비싼 패키지 상품을 구매해도 악성 가이드 만날 확률이 있다는 걸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서 직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랜드사에 하청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싸게 패키지 여행을 가신다고 하더라도 악성 가이드를 만날 확률이 있다는 건 꼭 염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재수없어서 악성 가이드를 만났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하시는 건 기록입니다. 가이드가 무리한 옵션을 강요하거나 불쾌한 언행을 했었다면 정확한 시간, 장소, 말 내용까지 기록을 하시고요. 가능하면 녹음 영상을 해두시는 것도 좋은데 요즘에는 가이드하고
카톡으로 대화를 많이 하니까 그 카톡만 잘 캡처를 하시더라도 나중에 신고를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귀국 후에 아래 기관들의 신고가 가능한데요. 한국여행자협회, 관광공사,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원, 서울시 관광불법신고센터,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알아서 기관을 분류해서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가장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가 있고, 한국여행자협회 같은 경우에서는 패키지 여행 비용 일부를 환불을 해주는 등 이런 중재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곳에 신고를 해서 조금이라도 환불을 받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정식 민원으로 올라오면 여행사 입장에서도 꽤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이드 이름이랑 신고하는 걸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패키지 여행 시스템 구조적 문제와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스템 내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준비를 할 경우 좀 더 나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가시는 여행 패키지의 선택 항목들에 대해서는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를 하고요. 어느 정도는 여행지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